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미술평론하는 김종길입니다. 오늘 형상미술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제가 맡은 주제는 한국 1980년대 민중미술에서의 형상미술과 형상성입니다. 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부산에 와 있고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이 주제를 발표하는데 평론가로서 또 한 연구자로서 부산의 그 형상미술이 굉장히 독특한 지형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부산 형상미술은 제가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1980년대 민중미술이 제 주된 연구 분야이고, 그 민중미술 안에서 형상미술이라는 개념어와 또 형상성이라고 하는 개념어, 민중미술 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문맥 하에서 저는 연구를 했고, 오늘 발표도 그 관점에서 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미술사라고 하는 전체 민중미술사에서 형상미술이 어떤 그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은 어떻게 분화하고 변화했는지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로 진입하기 전에 1970년대 상황을 좀 엿볼 필요가 있는데요. 1970년대 주된 그 미술사적 흐름은 잘 아시겠지만 백색, 단색조 화풍이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상이 아예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1945년 해방된 뒤에 조선미술 전람회, 조선미전이 이제 사라지고 국전이 다시 부활하면서 국전 내부에 구상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고 구상미술이라는 흐름이 있었죠. 근데 그때의 이제 구상이나 구상미술 개념은 이렇게 좀 관제적 개념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80년대 형상미술이나 형상성 혹은 민중미술, 민중성 이런 것과는 많이 구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973년 4년 무렵에 등장한 제3그룹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소집단이. 그 단체를 이끌었던 이제 김경인 같은 작가는 제3그룹 선언에서 이미 그 실존, 형상, 또 그 시대와 현실을 다 반영하는 그런 미술을 일종의 제3미술로서 제3그룹이라고 하는 집단 안에서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고, 그 제3그룹의 많은 작가들이, 청년 작가들이 1979년에 태동하게 되는 현실과 발언에 참여한 것은 80년대 형상미술 본격화되기 전의 전사로서 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지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작품으로 제가 김경인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는데, 이게 74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이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1974년 동아일보 사태가 터졌을 때 200여 명의 해직 기자가 발생을 했고, 이 해직 기자들이 복직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언론 검열의 문제를 보시는 바처럼 문맹자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이 70년대 이미 그 이제 뭐 이목상이라든지 민정기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에 의해서 실존적 형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형상의 요구는 그럼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를 시대적 층위와 미술사적 층위 두 개의 층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시대적 층위에서 한 4가지 정도를 굵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성문화의 반기를 든 저항적인 청년 문화가 대두가 됐다라는 거죠. 미술사와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97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닌 청년들은 백색 단색조 화풍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이제 당시 유신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그 저항적 청년 문화가 밑바탕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아일보 사태로 복직을 하지 못한 기자들이 출판사를 설립하는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한길사 같은, 김원호에서 한길사가
라는 출판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출판사를 통해서 당시 이제 사회과학 서적들, 인문 서적들이 70년대 후반이 되면 다양한 인문 사회과학 서적들이 출간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바깥의 실천적 민중신학의 대두인데요. 신학과 연동성을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1970년, 70년에 그 전태일이 분신을 하고 71년에 경기도에서는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민중이 누군가 이런 질문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이것을 포착하고 민중적 개념에 대해서 담론을 시작한 것은 신학 영역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지만 자생적으로 내부에서 민중신학이라는 개념이 태동이 됐고 그 민중이 과연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신학적 관점에서 그 담론이 70년대 중후반에 본격화됐고 79년에 국제신학포럼에서 한국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서 민중신학이라는 개념이 공인화됩니다. 공식화됩니다. 이때 민중은 무리 밖으로 밀려난 무리라고 하는 성서에서 어클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안병무라는 목사가 또 서남동 목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황 그 안병무 서남동 목사의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광주 자유미술인 협의회의 홍성담이라든지 또 미술동인 두렁의 김봉준이라든지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어를 민중미술로 전유해 오면서 민중미술에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시 부각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번째는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입니다. 당시 70년대 이미 민족동아리라고 해서 춤, 탈춤, 민화, 부화 이런 새로운 그 전통 민속문화,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대학사의 동아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술사적으로는 한 5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970년대 이 백색 단색주의로부터 탈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등장을 했고 미술사에서도 바로 이 청년들에 의해서 다시 실험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중앙대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이 저항에 동참을 하는데 극사실주의가 화풍이 7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을 통해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극사실주의라고 하는 이 서구적 개념은 철저하게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성이 이미 모순, 부조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극사실주의를 표현한 작품이 한국 현실을 드러내는 방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관적 극사실주의로 돌변하는 그런 작업들이 시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상적인 극사실주의, 그러니까 극사실주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두 개로 분화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판적, 민중적 현실주의, 그러니까 1969년 현실동인 제1선언문을 재학습하면서 현실과 발언이라는 이제 그룹이 탄생하게 된다든지 광주 자유미술인 협의회 79년 9월에 2개의 단체가 탄생했을 때 그들이 주창했던 현실과 발언은 주로 비판적 현실주의라는 개념을 썼고요. 광주는 민중적 현실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현실동인 제1선언문의 제1태제를 미학적 개념으로 전유한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억압적 현실에서의 실존적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현실에서 구체적 형상을 표현하는 이제 그래서 신표현주의, 신형상주의, 형상주의, 형상미술, 구체적 형상 이런 개념들이 1980년, 81년이 되면 미술계 전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초기에 과연 그러면 민중미술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작업들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대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1980년 7월에 1979년 9월에 현실과 발언, 광주 자유미술인 협의회 이 2개의 단체가 시작이 됐고요. 80년이 되면 창립전이 시작이 됩니다. 창립전 하기 전에 원래 광주에서는 5월에 창립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월 민주항쟁이 터지면서 창립전을 하지 못하고 7월에 남평 더들강변에서 일종의 진혼굿 성격의 퍼포먼스를 하는 걸로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문예회관 미술회관에서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현실과 발언 창립전이 개막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운영위원들에 의해서 전기가 차단이 돼서 개막 당일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1월에 동산방 화랑에서 현실과 발언 창립전이 있었습니다. 참여 작가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작가들 중에
이목상이라든지 또 심정수라든지 또 노헌희 이런 작가들은 차후에 그러니까 젊은 의식전이라든지 80년대 초반의 형상미술전에 현실과 바른 멤버들도 동참한다는 사실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81년에 이제 새 구상의 11인전 이 전시가 사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형상미술사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전시로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새로운 용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새 구상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구상이죠. 프랑스 신구상 회화전이 1981년 12월에 서울미술관이 개관하면서 김인수 선생에 의해서 프랑스 신구상전이 전시가 열리게 되거든요. 이게 개관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개관미술에서 그 새 구상화 11인을 조명하게 됩니다. 이때 새 구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새 구상화에 대한 개념을 개관미술에서 표현할 때 구체적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미술관 개관이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고요. 82년 4월과 10월에 보시면 젊은 의식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박건, 문영태, 강요배, 손기환, 이상호, 이흥덕, 박흥순, 정복수, 최민아, 홍선웅 이제 중후반에 주로 형상미술전에 참여하는 80%의 작가들이 여기 이미 젊은 의식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출신 작가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 걸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임술련 98,992에서라는 이제 긴 이름을 가진 임술련 멤버들이 창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임술련 멤버들이 주로 중앙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극사실주의를 통해서 형상성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82년 3월과 10월에 젊은 의식전 또는 임술련의 탄생이 저는 형상미술사 혹은 민중미술사에 이게 수렴되어 있긴 하지만 이걸 구분해서 형상미술사를 독자적으로 쓴다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전시 혹은 그룹이 탄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83년 4월에 제1회 시대정신전이 기획이 됩니다. 이 전시는 시대정신기획위원회는 두 명이 기획위원인데 한 분이 이제 문영태, 두 번째 박건이죠. 두 분 다 부산 출신입니다. 박건 선생은 주로 시대정신이라는 책을 기획을 했고요. 전시는 문영태 선배님께서 기획을 하셨는데 보시는 바처럼 강요배, 문영태, 이철수, 최민아, 정복수, 앙창홍, 박건, 이태호 이쯤 되면 이제 90%가 형상미술 계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중미술이 태동하고 난 뒤에 1983년 이 즈음까지는 민중미술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83년 이후에 이제 민중미술이라는 개념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형상, 신구상, 신표현, 민중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돌고 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4년이 되면 서울미술 공동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외에도 1984년 7월에 서교동의 한강미술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한강미술관의 개관은 또 하나의 사건이죠. 형상미술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한강미술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형상미술을 들고 나왔거든요. 전준엽, 장경호, 그 후에 장석원, 또 후에 이준 이런 이제 기획자, 평론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주로 형상미술전을 한강미술관에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서울미술 공동체를 왜 주목을 하게 되냐면 85년 7월에 한국미술 20대 힘전이 기획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미술 공동체 그리고 광주미술 공동체, 부산미술 공동체 이렇게 지역 공동체 형태로 가자고 결의를 했던 사건이 1983년 10월 여기에 그 밑에 미술 공동체 결성을 보시면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경기도 가평의 대성리에서 그 사흘 낮밤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때 당시 이제 문영태, 옥봉환의 제안으로 문영태, 옥봉환, 김봉준, 최민아, 손만규, 홍성담, 장진영, 최열이 모여서 사흘 낮밤 토론을 하고 이때 각 지역별 미술 공동체를 만들자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주로 형상 계열 또는 민중적 현실주의 계열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서울이 제일 먼저 서울미술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서 한국미술 20대 힘전이 기획이 되고 파행이 됐죠. 전시 끝나기 일주일 전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작품을 탈취하고 작가들이 연행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국 단위 미술 공동체로 확장되는 사건들은 벌어지지 않고 그 해 10월에 11월에 민족미술인 협의회, 약칭 민미협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대 힘전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 미술공동 전국 단위 미술공동체가 아니라 일종의 협의체 구조, 소집단들의 협의체 구조인 민족미술인 협의회가 결성이 되면서 사실 이제 이 이후의 활동들은 조금씩 분화되는 양상으로 벌어졌고, 이제 이 시기에 민족, 사실 정확하게는 민중 미술론을 하나의 그 민미협이 주도된 그 미학 개념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사실 형상, 신구상, 신표현 뭐 이런 개념들은 다 여기에 수렴돼 버리는 이런 양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자협 같은 경우는 이제 홍성담이 주도를 했고요. 홍성담은 잘 아시겠지만 1985년 광주 민주항쟁을 미학적으로 도려내는 이제 이것을 형상화하는 작업들을 펼쳐내게 됩니다. 보시는 바처럼 주로 이제 그의 대표작은 80년대 5월 판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이런 작업들로 보여집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사건의 형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라고 하는 이제 학살의 만행을 미학적으로 전유시켜서 그것을 세계에 어떻게 형상화해서 알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제 대두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형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어떤 작가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역이나 이렇게 그 집중됐다기보다 이 시기에는 이미 형상을 통해서 미학적으로 뭔가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로 사실은 넘어가고 있었고, 많은 작가들이 많은 지역에서 그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형상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홍성담의 이런 그 5월 판화 또한 굉장히 독특한 형상을 통해서 그 5월의 그 사건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광자협은 이제 한 3년 만에 해체를 하고 시각매체연구회라는 심혜원이라는 단체로 다시 재결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주로 이제 걸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83년부터 이런 활동들을 시각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이제 형상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처럼 이런 이제 가로형 걸개 그림을 통해서 거리라든지 또는 전시장이라든지 여러 곳에 전시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88년에 이제 광주 심혜원을 거쳐서 87년에 육시방쟁을 겪게 되면 민미협 내부에 내부투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부투쟁을 통해서 88년에 민미협 안에서 민미련이라고 하는 민중미술운동 전국 연합이라고 하는 민미련이 민미협과 결별하고 떨어져 나오는 사건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가장 왕성하게 그렸던 것이 이제 걸개 그림이고, 각 지역별로 이런 항쟁사를 그려서 거리 가두 전시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과 발언입니다. 저는 현실과 발언의 이 현실에 대한 질문, 이게 현실과 발언의 선언문은 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의 형태로 선언문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현실로부터 우리가 그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학적 발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 현실과 발언의 이런 질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 그 형상의 개념을 도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모티프를 제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강요배라든지 뭐 민정기라든지 여러 명의 작가들이 그 후에 중요한 형상미술, 특히 이제 장석원 선생이 기획한 형상미술전 같은 데에는 계열을 가리지 않고 작가들이 초대가 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 지면이 새 구상화 11인전 개간미술에서 특집으로 다뤄진 이제 그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글을 잠깐 보면 구상화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구상화는 단지 추상화에 대립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연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혹은 초현실주의 회화와도 대립하는 형태를 표방하는 미술이다. 그러니까 구상에 대한 재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걸 쓰신 분은 아마도 김윤수 선생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우리 화단도 구상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새로워지고 있어 이에 조명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상화라는 말은 특수한 역사적 미술적 상황의 산물인데 20세기라는 역사적 상황은 자연주의 퇴장과 추상미술의 대두를 가져오는 한편 다시 추상미술에 대한 반발로서 구체적 형상의 미술이 나타나게 하였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형상, 구체적 형상에 대한 개념이 가장 처음 등장한 문건은 제가 찾기로는 이 문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 구상화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면서 그것은 구체적 형상의 미술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11인이 보는 바처럼 이제 김정헌, 현발의 이제 김정헌이죠. 김정헌 작가의 이런 작업이죠. 오해창 작가의 시장 장터의 풍경, 그 다음에 이상국 작가의 달동네 풍경, 그 다음에 이청훈 작가의 이런 그 서울 도심지 풍경, 그 다음에 이목상의 이제 이런 그 대지 연작의 이제 붉은 대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든지 민정기 작가의 작품이죠. 이건 도시화함, 분단, 여러 가지를 상징화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노은희 작가의 작품은 좀 더 이제 형상미술에 더 가까운 작업을 초기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거리에서라는 작품인데 그의 초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경호 작가의 작품 또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윤의 이런 그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매우 해학적이고 키치적이고 풍자적인 회화라든지 여운의 작업, 그리고 권순철의 얼굴 연작. 자, 이 작품 11명의 작가를 그 화보로 보여준 뒤에 김인순 선생이 거기에 평론을 붙였는데요. 이 평론의 제목이 이 구체적 형상미술이 추구해야 될 미학적 개념을 잘 드러낸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삶의 진실에 다가서는 새 구상. 이때 구상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사용된 구상이고 이 이후부터는 구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형상미술이라는 말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것을 아직까지는 이제 구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과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새 구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새 구상은 무엇이냐? 삶의 진실에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핵심 모토가. 그리고 최민 선생께서 받아서 이런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술가는 현실을 외면해도 되는가? 이 두 개의 문건과 이제 성환경 선생께서 이제 현대미술의 빗나간 궤적이라는 평론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81년, 82년에 발표된 한 두세 개 정도의 평론이 새로운 형상, 새로운 표현 또는 구체적 형상미술 이런 개념을 도출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반기를 지나가면서 그 미술 이론 내부에서도 담론이 쟁점화되는데요. 이때 이제 개관미술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김보경 선생과 최민 선생의 일종의 지상 담론입니다. 보면은 제목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형상, 무엇을 위한 형상인가? 이제 이 담론을 통해서 서서히 사실은 김보경 선생 같은 경우도 초기에 형상미술에 굉장히 지지하던 평론가였는데 85년 정도로 지나면서 여기 담론을 읽다 보면 이들이 어떻게 갈라서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이후에 85년 이후에는 김보경 선생이 완전히 모더니즘적으로 넘어가게 되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민 선생이나 새로운 평론가가 등장하게 되죠. 주로 이제 장석원 선생, 80년대 후반에 가면 이준 선생 이런 분들이 등장해서 형상미술 쪽을 지지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김정헌 선생의 아까 말씀드린 풍요로운 그 생활, 럭키 모노리움이라고 하는 이 작업입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봐야 될 작가 중에 하나가 주로 초기 형상미술전에 많이 등장했던 작가는 신학철입니다. 신학철 작가는 흥미롭게도 80년대 이 소집단 미술운동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은 매우 독자적인 길을 갔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81년 이제 서울미술관 전시, 82년 그 서울미술관의 초대전 이후에 한국 근대사 연작을 통해서 한국미술계에 강력한 파고를 일으킨 작가였죠. 이 작가의 형상이야말로 사실은 역사, 시대, 현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의 메가톤급 그 회화를 던졌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학철은 그 후에도 후배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근대사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목상 또한 그 한강미술관 기획전 형상미술전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그다음에 그 현실을 비판적으로 해석한 형상들을 등장시키는 이게 외삼촌의 보리밭 농사짓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보리밭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강요배의 맥잡기. 강요배는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 4.3을 8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4.3을 연작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강여배 또한 80년대 중반 형상미술전에 빠지지 않은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민정기, 이게 분단 문제를 다룬 건데 그가 드러내는 형상의 형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것은 서울의 삼각지 화풍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발소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발소 그림의 대중성, 민중성 이런 것들을 미학적으로 전유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 그린 그림을 의도적으로 대중들이 쉽게 읽히도록 하는 그런 형상을 드러내죠. 그리고 형상미술하면 주로 회화에서 많이 다뤄지는데 오히려 조각가들도 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광진, 류인, 심정수, 박기선, 그리고 후기의 구본주 이런 이제 작가들은 형상조각에서 빠질 수 없는 작가죠. 물론 이제 이명선이라든지 배형경 이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미술에서 회화와 조각 여러 영역의 형상성을 어떻게 드러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심정수 작가는 80년대 현실과 발언에 참여를 했지만 그가 드러낸 조각에서의 형상성은 일종의 분열적이고 해체적이고 뜯겨지고 뭔가 이렇게 가두어진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리얼리티를 형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술련의 등장이 저는 형상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이 담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를 보면 초기 형상에 대한 일종의 개념어들을 좀 추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선언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임술련은 1982년이 임술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술련 98,992에는 당시 남한 땅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982년 지금 남한에서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시대성과 장소성 그리고 역사성 이런 것을 가지고 출발하겠다. 이제부터 출발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매우 실존적인 예술가의 고백이 이 선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미술에서 중요한 지점이 80년대 후반에 프로파간다적이고 정치적인 맥락과 구분해서 사용했을 때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존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이 작가들이 임술련 초기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등장하자마자 이제 여러 미술제에서 조명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작품들이 아주 흥미로운데 박흥순의 박서라는 복싱하는 박서, 나 챔피언 먹었어 이런 홍수환 선수의 이런 가난해서 이겨내서 세계 챔피언이 됐어 이런 일종의 극복의 서사인데 그 극복의 서사에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도시화의 문제를 이렇게 쓰러진 복싱 선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이건 뒤에 다시 있으니까 볼까요? 이렇게 권영현 작가의 허영의 공간 이런 건 이제 도시화 문제죠. 자본주의 문제, 섹슈얼리티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일종의 도시화와 산업화 그늘에 가려져 있는 모순의 현실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이제 대구 부산 쪽에서 활동을 했지만 잘 알려지지 못했어요. 송주섭 작가 이런 작가의 작품은 굉장히 80년대 상황을 우울하고 음울하고 보여주죠. 지금의 언데드와 같은 상황을 초기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작가 중에 굉장히 탁월한 작가가 송주섭 작가 같은 분입니다. 옆에서부터 송창, 전준엽, 청광호, 박흥순, 권영윤, 이종군데 전준엽 작가가 한강미술관 초대 관장이었습니다. 장경호 선생이 큐레이터였고요. 그러니까 임술련 멤버들, 현실과 발언 멤버들이 80년대 초반에 사실은 그런 형상의 문제를 잘 드러냈던 작가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외의 그룹으로 살펴볼 그룹 중에 하나는 이제 두렁이죠. 초기에. 두렁 작가들은 이제 홍익대 탈패 출신인데 이들이 사실은 85년에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어를 완성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프로파간다, 정치성의 사실 민중미술은 80년대 후반에 87년 60항쟁 이후의 상황으로서 인식된 경우가 많은데 80년대 초중반까지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어는 80년대 후반의 정치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렁 같은 경우도 주창했던 것이 살아있는 미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구 외래 문화로부터 독립해서 어떻게 살아있는 미술을 그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 연희로부터 그걸 받아들였어요. 경인미술관에서 1984년에 창립전을 할 때 열린구슬합니다. 이게 동해안 별신굿을 하면서 개막전을 한 것도 하나의 사건이었고
84년은 동학 9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 등장하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수훈 최재호가 동학에서 얘기한 21자, 37자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으로부터 영향, 그러니까 자생적이고 자립적이고 자발적인 한국 미술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들에게 가장 큰 화두였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민화, 불화, 걸개 그림도 이들이 창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 괴화와 감로도를 변용시켜서 만든 것이 걸개 그림입니다. 그래서 김봉준의 이런 이제 초기 작업에는 민중신학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감로도 구조, 상중 하단에 의한 감로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동학의 순환부터 조선 순환 민중 해운탱이라는 그림이에요. 동학의 순환부터 광주의 순환까지를 거대한 이제 걸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여성주의 계열입니다. 여성주의 계열도 초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였냐면 형상이었다는 거죠. 1981년 2년에 미술을 전공했으나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여성들이 모여서 그 작업실을 열고 소묘를 집중적으로 그리는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11명의 작가들이 소묘 11인전을 하고요. 그리고 82년, 83년 거치면서 그 작가들 중에 일부가 10월 모임, 1985년 10월에 10월 모임이라는 전시를 하면서 한국 미술사에서 최초의 페미니즘, 지금으로 이제 보면 페미니즘 미술, 그때 당시에는 여성주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가 탄생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면은 이들의 두 번째 전시입니다. 반에서 하나로라는 전시인데요. 김인순, 김진숙, 윤성남 세 여성에 의해서 기획됐습니다. 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이제 작업실에서 서로 토론하던 시기에 김인순, 왼쪽부터 김인순, 김진숙, 윤성남입니다. 이들도 1970년대 창작과 비평이라든지 1980년으로 넘으면서 실천문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학지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85년에 이들이 처음 10월 모임을 창립했을 때는 이미 40대 초중반의 중견 여성들이었습니다. 가정주부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규수 작가, 구병 작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남자의 반도 아니고 반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는 당당히 여성, 나로서의 주체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적 주체를 통해서 여성의 문제, 그 여성의 현실의 문제를 이런 형상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처음 깃발을 이렇게 들고 나온 이후에 사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상을 드러낸 여성 작가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야 될 지점인 거죠. 이들에 의해서 이 들국화, 이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냈죠. 김진숙에 의해서. 그리고 그 여성은 학사모를 쓰고 배워도 결혼을 하면은 남성의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 발칵 뒤집혀지는 그런 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여성 문제를 아주 전면에 등장을 시켰고, 이들은 여성운동과 결합하고 노동운동과 결합하면서 여성 미술이 단순히 전시장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 이제 둥지라고 하는 그림표를 만들어서 여성 현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걸개 그림을 통해서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현실을 더 드러내자. 이제 87년 이후에 여성과의 현실전을 10년간에 걸쳐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시들도 사실은 깊게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는 거죠.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연구가 되고 있고, 형상계열 안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쯤 되짚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87년 이후가 저는 이제 민중미술에서 왜 형상미술을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은 저는 87년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87년 60항쟁을 겪게 되면서 미술운동은 정치운동과 결합해야 된다는 이제 젊은, 굉장히 급진적 젊은 작가들에 의한 그 내부 담론투쟁이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민미업 내에서 민미련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쪼개져 버리죠. 그러면서 주로 민미업에 가입은 했으나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상계열의 작가들이 제3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건한 민미업에도 가입하기도 어렵고 남아있기도 애매하고,
급진적인 민미련 쪽에 들어가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형상계열은 독자적인 형상계열로서의 발언을, 언어를,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지점에 두 명의 평론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던 것인데, 그분이 이제 한 분 중에 하나가 장석원 선생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준 미술평론가입니다. 후에 이제 나중에 1992년 3년경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박영택 선생께서 80년대 상황에서 형상미술이 어떤 흐름을 가졌는가를 정리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지점이죠. 87년 60항쟁의 딱 발화점은 이 이한열의 죽음이었죠. 걸개 그림이, 불화의 걸개 그림이 집회 시위의 현장에 프로파간다의 걸개 그림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이제 형상과 민중과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들이 구분, 분파, 분화되는 시기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민미련 계열에서 그려졌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미술, 이런 이제 주제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94년에 민중미술 15년을 끝으로 전체 미술운동은 그것이 형상이었던, 혹은 민중이었던, 혹은 신표현이었던, 신형상이었던 모든 그 개념어들은 이 안에 민중미술 15년 전에 수렴이 돼서 기획화되고 전시가 끝나면서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한 단락 맺어지는 시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사실상 물론 그 여러 전시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부산에서는 강선학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저는 전체 한국미술사 안에서 형상미술의 위치,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형상미술의 위치, 이것이 같이 연구되어졌을 때 보다 더 선명하게 지역에서의 어떤 그 형상미술의 특징이라고 할까, 특성이라고 할까, 이런 일종의 보편과 특수화라고 하는 그런 맥락들이, 문맥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향후에 이 과제가 잘 좀 연구되고 수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